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정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무려 33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40조 원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거액을 네오클라우드라는 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버 용량을 늘리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냥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개념과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겹의 계산이 깔린 그런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전략적 목표들이 아주 다층적입니다. 기술, 재무, 경쟁 구도까지 다 얽혀 있죠.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보면 이건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술 편도 자체를 흔들 수도 있고 기업의 재무 구조, 심지어는 AI 시장의 경쟁 환경까지 송두리째 바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움직임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숨겨진 변수들은 없는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베팅을 감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 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라고요.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연산 능력 수요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AI, 특히 요즘 화두가 되는 생성형 AI 모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책임자인 스콧 거슬이라는 분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I 분야의 땅 따먹기 모드, 랜드 그랩 모드라고요. 아, 땅 따먹기 모드.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이 표현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 경쟁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존을 위한 영토 확보 전쟁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충분한 AI 인프라, 즉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겁니다. 그런데 AI 모델 돌리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한가요? 예전에도 컴퓨터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아, 그게 이제 모델의 규모와 복잡성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알고리즘들과 비교하면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것들은 파라미터 개수만 해도 수천억 개, 조 단위를 넘어가거든요. 조 단위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키고 또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생성해내려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병렬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GPU 같은 특수한 AI 가속기 칩이 수천, 수만 개씩 동시에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예전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요. 단순히 자기들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오픈 AI와의 관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AI 모델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에 필요한 연산 자원도 엄청난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 파트너인 오픈 AI의 서비스, 대표적으로 챗 GPT 같은 걸 뒷받침하는 인프라 수요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챗 GPT는 사용자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 트래픽을 다 감당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체 서비스 수요와 파트너사 지원 수요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중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중 부담이라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자체 수요만 해도 벅찰 텐데 오픈 AI까지.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소위 이중 트랙, 듀얼 트랙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중 트랙 전략이요? 그게 뭔가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커져버린 내부 AI 개발 수요와 오픈 AI 지원 수요는 외부 자원, 즉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네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아, 외부 자원을 빌려서 해결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사의 핵심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의 데이터 센터 역량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은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군요. 급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건 일단 외부에서 빌려 쓰고 자체 핵심 역량은 돈 되는 곳에 집중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자원 배분의 묘수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체 인프라만으로는 더 이상 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한계에 봉착했다는 솔직한 인정이기도 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부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회사가 돈이 없나? 그냥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저도 사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부지 사고 건물 짓고 서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요.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그냥 일반 건물에 올리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중요해서 물 공급이나 기후 조건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죠. 아, 전력 문제가 크겠네요. 요즘 AI 때문에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전력 확보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찾았다고 해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설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더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핵심 부품, 특히 최신 AI 반도체 칩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이건 원하는 만큼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 칩 수급 문제. 그게 발목을 잡는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부지 확보, 전력 문제 해결, 설계, 건설, 칩 수급까지 이게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최소 몇 년이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완공되는 건 3년 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사이에 기술은 또 저만치 앞서가 있을 테니까요. 3년 전에 필요했던 성능은 이미 구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AI 모델 경쟁은 정말 속도전이거든요. 몇 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정말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오클라우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시간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네오클라우드가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나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전문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은 이들의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인 거죠. 아, 이미 지어진 인프라를 빌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건설 과정이나 칩 수급 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 없이 계약만 체결되면 거의 즉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AI 모델 경쟁은 정말 몇 주, 몇 달 단위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는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경쟁력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네, 누가 먼저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해서 더 강력한 AI 모델을 더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 이 싸움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 네오클라우드 전략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려는 전략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네오클라우드라는 대안을 선택했는데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와 손을 잡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각 회사마다 가진 강점이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비스어, 코웨이브, 엔스케일, 람다 등등 정말 다양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름들도 좀 생소한 회사들이 많네요. 그렇죠.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과 맺은 계약 규모를 다 합치면 총 3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330억 달러 이상. 이건 단순히 몇몇 회사와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새로운 네오 클라우드 생태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구축.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필요한 자원을 빌려 쓰는 것을 넘어 이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 자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네오 클라우드라는 용어 자체를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처음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기존 클라우드랑 뭐가 다른 건지.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회사들을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네, 하이퍼스케일러 많이 들어봤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컴퓨팅 파워, 데이터 저장 공간,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등등 없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IT 자원의 종합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 같은 곳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합 백화점. 네, 이해가 쉽네요. 그럼 네오 클라우드는 뭔가요? 전문 매장 같은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오클라우드는 바로 그런 전문 매장에 가깝습니다.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급자들이에요. 특정 분야라면 역시 AI 쪽이겠죠. 네, 주로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작업 또는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나 기상 예측 모델링 같은 초고성능 컴퓨팅,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처럼 막대한 병렬 연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에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 HPC 고성능 컴퓨팅도 포함되는군요. 네, 이런 작업들은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과는 요구사항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최신 GPU를 대량으로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바로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이것저것 다 파는 대형마트라면 네오 클라우드는 최고급 그래픽 카드나 AI 연산 장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뭐랄까 용산 전자상가의 하이엔드 전문점 같은 느낌? 하하,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 전문성 덕분에 특정 AI 워크로드,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거나 혹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워낙 규모가 크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면 네오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고객의 좀 더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인프라를 더 유연하고 빠르게 구축해주거나 조정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성과 유연성, 이게 네오 클라우드의 핵심 경쟁력이군요. 모두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자사에 부족한 AI 인프라를 보충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제 네오클라우드가 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구체적인 계약 사례를 보면 정말 규모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던데요. 예를 들어서 네비어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비어스. 아마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은 곳 중 하나일 겁니다. 네, 보니까 최대 1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19억 달러. 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AI 인프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그 유명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라고 하죠.
자료에는 GB30이라고도 하고 GB200NVL 72 시스템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뭔가요? 아,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의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GB200NVL72는 이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GPU와 CPU를 하나로 묶은 거대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세대 칩들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되었죠. 블랙웰 아키텍처. 이게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칩인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전 세대인 H100, 즉 호퍼 아키텍처 기반 칩들도 엄청난 성능이었는데 이 블랙웰 기반 칩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훨씬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 증거 잡았다. 네. 그래서 대규모 AI 모델, 특히 파라미터 수가 조 단위를 넘어서는 거대 모델들의 학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즉 추론 성능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와, 정말 꿈의 칩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블랙웰 칩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LM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이런 최첨단 칩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곧 AI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어스와의 이 초대형 계약을 통해서 이 블랙웰 칩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을 확보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물론 계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9,4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물량의 블랙웰 칩 혹은 그것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공급받기로 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간 펼쳐질 AI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가 좀 아프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엔비디아 칩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규모 계약으로 물량을 선점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부 업체, 그것도 특정 회사, 네비어스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는 전략에는 분명히 위험 부담도 따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은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갑자기 파산한다거나 아니면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공급망 리스크 같은 문제 말이에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다른 주요 네오 클라우드 파트너 중 하나인 코어 위브라는 회사와의 계약 규모 일부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 코어 위브. 여기도 꽤 큰 규모로 계약했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규모를 일부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코어 위브 측에서 약속했던 GPU, 아마도 엔비디아 H100 칩이었을 텐데요. 이 칩의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납품 지연. 결국 칩 수급이 문제였군요. 네. 이건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첨단 기술, 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정 부품, 여기서는 GPU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죠. 자기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네오 클라우드를 통해 확보하는 건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두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니비우스, 코어위브, 엔스케일, 람다 등 여러 네오 클라우드 파트너를 두는 포트폴리오, 즉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요? 네. 특정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파트너를 통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기서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각화 전략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파트너십을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최근에 노르웨이의 엔스케일이라는 회사와도 꽤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62억 달러 규모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엔스케일과의 62억 달러 규모 계약도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공급처를 하나 더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지리적인 다변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네오클라우드 파트너들은 대부분 북미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특히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맺음으로써 인프라를 지리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리적 분산이 왜 중요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 변화가 생겼을 때 특정 지역에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유럽에도 거점을 확보해두면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죠. 아,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처럼 데이터 주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유럽 내 고객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의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를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Nscale과의 파트너십은 이런 유럽의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유럽 시장 공략과 규제 대응.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Nscale이라는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아시다시피 수력 발전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Nscale은 이 풍부한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 데이터 센터.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인데 그것도 고려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Nscale과의 파트너십은 이런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급처 다변화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규제 대응, 그리고 ESG 경영까지 고려한 다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동시에 지역별 거점을 확보하고 ESG 목표까지 달성하려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아주 복합적인 다각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오클라우드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 네오클라우드 전략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재무 구조,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아, 캐펙스와 오펙스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입니다. 네. 앞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즉 자본 지출, 캐피털 엑스펜디처가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월세를 내는 것처럼 매달 혹은 매년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니까 회계상으로는 운영 지출, 오퍼레이팅 엑스펜디처로 처리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빌려 쓰는 서비스 이용료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비용 처리 방식이 좀 다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회계상의 분류 차이가 아니라 이게 기업의 재무 전략과 투자자들에게 비추는 모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자본 지출, 즉 캐펙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달러 혹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사업 초기에 한꺼번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데이터 센터 같은 자산은 수년에 걸쳐서 혹은 십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죠. 네, 감가상각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현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거대한 규모의 유용자산이 잡히고 만약 이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채도 함께 기록되게 됩니다. 아, 초기 현금 유출이 크고 재무상태표가 좀 무거워지는군요.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매달 혹은 매년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월세 내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수조 원을 한 번에 쓰는 것과 그 돈을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것은 현금 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아,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있군요. 그건 기업 입장에서 확실히 좋겠네요.
그런데 그게 왜 월스트리트나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총 비용은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장기적인 총비용은 따져봐야겠지만 단기적인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기업의 단기 실적, 특히 현금 창출 능력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단기 실적이요? 네. 예를 들어 거액의 캐펙스 투자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를 크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자본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업의 실제적인 자금 사정과 배당 능력 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아, FCF.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캐펙스 투자를 크게 하면 이 FCF가 확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펙스 모델은 초기 캐펙스 부담이 없으니까 FCF를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하,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FCF 지표를 좋게 관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오펙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즉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월스트리트가 가장 주목하는 이익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실제 효과는 회계 처리 기준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한 비용 처리 방식의 차이가 아니네요. 투자자들의 평가, 나아가 기업 가치 평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필요성 외에도 이런 재무적인 고려가 네오클라우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AI처럼 미래 예측이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는 이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도 오펙스 모델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재정적인 유연성 또는 민첩성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민첩성 확보요? 네. 앞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각광받는 모델이나 아키텍처가 2, 3년 뒤에도 계속 주류일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요가 얼마나 폭증할지 혹은 예상과 달리 정체될지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 혹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당히 비가역적인 이리버시블한 대규모 투자 결정입니다. 만약 덜컥 지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적거나 혹은 훨씬 더 성능 좋고 효율적인 새로운 칩이라 기술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그 막대한 투자가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네오클라우드 임대 방식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계약 규모를 비교적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거든요. 계약 변경이 용이하다. 네, 예를 들어 특정 AI 모델의 인기가 시들어져서 관련 인프라 수요가 줄어든다면 해당 네오클라우드 파트너와의 계약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나 서비스 때문에 특정 종류의 컴피팅 파워가 더 필요해진다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와의 계약을 신속하게 늘릴 수도 있고요. 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마치 레고 블럭처럼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유연성이야말로 불확실성이 극심한 AI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셈이니까요. 물론 장기 계약에 따른 위약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네오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물론 그런 잠재적인 단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벽한 전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처한 상황, 즉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 유연성이 주는 이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기술적 필요성, 재무적 이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
자, 그럼 이제 경쟁 구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공격적인 네오클라우드 활용 전략,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독보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눈에 띄기에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다른 빅테크 공룡들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네오클라우드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부로 드러난 바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왜 유독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렇게 네오클라우드에 거의 올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단순히 앞서 계속 언급됐던 그 이중 부담, 그러니까 자체 서비스 수요에 더해 오픈 AI 지원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일까요? 네, 저는 그 이중 부담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절박함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등 자체 AI 기반 서비스 사용자 기반도 이미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오픈 AI의 챗 GPT 트래픽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수요를 합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 요구량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구글을 훨씬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도 자체 AI 서비스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외부의 거대 파트너 오픈 AI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은 없으니까요. 아, 수요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다르다. 네, 이 수요의 규모 차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른 누구보다 더 공격적으로 외부 자원, 즉 네오클라우드를 활용해서라도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사의 핵심 클라우드인 애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이나 구글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자체 AI 칩 개발에 더 집중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모두 자체 AI 칩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또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이랑 인퍼렌시아라는 칩이 있고 구글은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유명하죠. 맞습니다. 아마존은 AWS 서비스를 통해 이 자체 개발 칩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유튜브, 지도 등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 TPU를 오랫동안 활용해왔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외부 네오클라우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개발한 칩과 자신들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수 있죠.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들 기업이 집중하는 AI 서비스의 종류나 수요 패턴 혹은 전반적인 사업 전략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구글은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나 물류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각자의 주력 사업 분야와 연계된 AI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강점과 전략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AI 인프라 확보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아마존이나 구글도 내부적으로는 소규모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비공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전면적인 올인 전략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 기술적 자신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경쟁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추격해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네오클라우드라는 산업 자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그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그렇죠. 이전에는 사실 네오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했고 일부 전문가들이나 아는 그런 틈새 시장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제는 AI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백억 달러짜리 인증 도장이 찍힌 셈이죠. 이게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성장 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존재 자체를 업계의 표준 혹은 중요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을 재정의해버렸네요. 네, 이건 AI 인프라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가 칩을 만들면 그걸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사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이에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계층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칩 설계 및 제조, 엔비디아, AMD 등 단계에서 그 칩을 활용해 특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단계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및 기업 고객 단계로 이어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공급망에 새로운 중간 단계가 생긴 거군요. 칩, 네오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그렇죠. 네오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더 바치는 필수적인 중간 계층,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새로운 생태계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공급망 구도를 보니까요. 여기서 또 남몰래 웃고 있는 플레이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누구 말씀이시죠? 역시 엔비디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칩 제조사, 특히 엔비디아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판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입지가 정말 더 강력해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네비우스든 코웨이브든 엔스케일이든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고객을 잡아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예를 들어 H100이나 앞으로 나올 블랙홀 같은 칩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 부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네오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 칩이 더 많이 팔리는 거니까 네오클라우드의 성장이 곧바로 자사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영리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영리하다고요? 어떤 점이죠? 단순히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칩을 비싸게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네오클라우드 회사들의 직접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네오클라우드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코어리브 같은 회사에는 엔비디아가 초기 투자자 중 하나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네오클라우드 스타트업들에도 엔비디아가 직접 혹은 벤처 캐피털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투자한 네오클라우드 파트너사, 예를 들어 코어리브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고객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엔비디아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일단 코어위브에 칩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투자한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는 칩 판매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네오클라우드 회사의 성장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즉 투자 차익까지 함께 얻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선순환 구조인데요. 칩을 팔아서 돈 벌고 그 칩을 사간 고객사, 네오클라우드가 잘 되면 투자 수익으로 또 돈을 버는 정말 꽉 먹고 알 먹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고객사의 성장이 곧 자신의 이익 증대로 직결되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을 파는 제조업체를 넘어서 AI 인프라 생태계 정체를 구축하고 그 과실을 함께 향유하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 지배력을 단순히 칩 성능으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칩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를 정의하는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의 전략 대단하네요. 네. 물론 이러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 등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독점의 폐해는 경계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0억 달러 규모 네오클라우드 투자는 처음 저희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단순히 AI 연산 능력이 부족해서 급하게 외부 자원을 빌려 쓰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치밀하게 개선된 다차원 심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차원 심화 전략.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다시 한번 그 다차원적인 목표들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 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앞서 땅 따먹기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에서 경쟁사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선두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속도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목표겠죠. 네, 속도 확보. 둘째는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자본 지출을 운용 지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무적 유연성 확보와 단기 재무지표 관리입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와 투자자들을 의식한 재무적 관점에서의 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적 유연성. 셋째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GB200 같은 최첨단 AI 칩과 기술을 경쟁사들보다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확보하여 기술적 우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건 기술적 관점에서의 목표겠죠. 최첨단 기술 선점.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경쟁사들과의 인프라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주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이건 경쟁 및 산업적 관점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주도. 네, 이렇게 전략, 재무, 기술, 경쟁 및 산업적 관점까지 최소 4가지 이상의 목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말 그대로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방정식을 네오클라우드라는 해법을 통해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니네요. 하나의 돌로 4마리 혹은 그 이상의 새를 잡으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베팅의 결과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체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기술 발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심지어는 AI 칩부터 최종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의 변곡점. 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네오클라우드 전략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그리고 이에 맞서 경쟁사들, 즉 아마존과 구글 등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지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향후 몇 년간 AI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오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그 복잡한 속내를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오클라우드 전략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단순히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그런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기술, 재무, 경쟁 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아주 복잡하고도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공격적인 네오클라우드 의존 전략,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혹시 장기적으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네오클라우드 파트너, 스카잼, 네비오스 같은 회사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외부 자원 활용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핵심 인프라 기술 개발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베팅이 성공한다면 과연 다른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이 AI 인프라 전쟁에서 살아남을 또 다른 길, 다른 해법을 찾아내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